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손혜승 연구원입니다. 먼 길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이틀짜리였잖아요. 그죠? 이틀짜리였는데, 3일짜리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뭐 개인적인 그게 아니라, 자료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원래는 양 자체가 이틀에 절대 낼 수 없는 그런 양입니다. 원래는. 원래 오늘부터 내일까지였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른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폐강이 됐죠. 이번 주에 있는 교육이, 수강생 수가 적어서, 이제 수요일부터 금요일 하는 게 폐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제가 얼른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이덱에서 하는 교육은 대부분, 리눅스면 리눅스, 윈도우면 윈도우,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 교육은 리눅스에서도 실습을 할 거고요. 윈도우에 가서도 실습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거의 이례적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교육이고요. 말 그대로 여기 칩 테스트 교육입니다. 말 그대로 칩 테스트 교육이고, 테스트 교육은 아마 거의 열린 적이 거의 없어요. 아이덱에서 거의 열린 적이 없고, 그래서 양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자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는데, 실습의 양이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대신 그건 있어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폭은 넓어요. 다뤄야 되는 툴은 굉장히 좀 많은데, 폭은 굉장히 얕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실습하세요 그러면 뭘 엄청나게 하세요가 아니라 거의 이렇게 학습하는 위주로 실습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들으신 것과 안 들으신 거는 사실 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엔터를 한번 쳤느냐 안 쳤느냐의 좀 차이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했던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칩 테스트 교육은 이틀은 리눅스 환경에서 DFT 컴파일러 하고요. 그 다음에 테트라맥스,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틀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일차 교육은 윈도우 쪽에서 지금 제자리에 보면 보드가 있어요. 보드가 있는데요. 네, 저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거를 우리 리눅스 툴들을 이용해서 끝까지 가보는 걸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칩으로 만들어진 게 저기 지금 보드에 실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칩으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실제 테스트를 해보자 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런 교육은 사실 열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틀짜리를 어떻게 우겨 넣어 보려고 했는데, 폐강이 되는 바람에 오타쿠나하고 제가 하루를 더 신청을 했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틀밖에 안 되신다고 하신 분 잠깐 거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타겟팅을 했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윈도우 쪽에서 칩 테스트 보드 쪽이에요? 아니면 DFT 컴파일러 쪽이에요? 칩 테스트 쪽으로 하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서 윈도우 쪽 설명을 이틀 후반쯤에 좀 드릴게요. 드리고, 이 교육이 원래 레코딩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동영상을 올릴 거예요. 아이디 홈페이지에서. 아이디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어떻게 보는지 모르시는 분? 네, 다 알고 계시죠? 어차피 무료 교육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꼭 하실 때 학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 또 물어봐야지 또. 아날로그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다행히 없네요. 네, 다행히 없네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아날로그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좀 취소를 좀 하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다 디지털 하시는 분들이죠? 다 디지털 하시는 분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중급 과정인데, 나 사실은 초급이다. 칩 만들어 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대략은 조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시죠. 원래는 초급 교육은 디자인 컴파일러를 베이스로 원래 교육을 하는데, 사실은 시간상 디자인 컴파일러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걸 했다고 치고 뒤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하는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도 실습은 쭉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강을 동영상 보시면서 하시든지, 다음에 또 교육이 열리니까 그쪽에 다시 들으시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서두가 길었네요.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실습은 지금 안 해요. 실습은 지금 안 하니까 일단 나중에 점심 이후에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혹시 지금 하시다가 뭐 말 나온 김에 저 툴즈 디렉토리에 아무것도 내용이 안 보이는 분 계세요? 아무런 내용이 안 보인다. 툴즈 디렉토리에 뭐 ls/툴즈 해보세요. ls/툴즈 했을 때 나 아무것도 안 보인다. 계세요? 네, 지금 어쨌든 네, 문제가 생기면 이따가 제가 다시 보강을 해드릴 거고요. 네, 그냥 생각난 김에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문제 없으신 걸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부터 하는 거였잖아요. 인하대가 제일 먼 것 같아요. 인하대. 일찍부터 출발하셨죠? 인천에서. 네. 내일은 9시 반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괜찮죠? 네. 9시부터 하니까 빡세니까 9시 반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쉬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히스토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98년이죠. 그러니까 아이덱이 처음 생긴 건 95년입니다. 아이덱이 생긴 건 95년인데요. 98년쯤에 저희 그 칩 테스터 장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칩 테스트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했는데, 말 그대로 저 왼쪽에 보이는 큰 이제 장비가, 네, 저 위에다가 이제 뭐 보드 올려놓고, 거기다 이제 칩 실장해놓고, 전선 막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오른쪽 PC에서 막 이렇게 툴 좀 조작하면, 이게, 네, 테스트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노후화가 돼서, 2010년 초반쯤에 이르러서는 이제 부품이 이제 없어서 저걸 또 AS를 해줄 수 있는 곳도 없어서 저희가 이제 폐기를 했어요.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용할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열어놓고 있었어요. 사실은 폐기하기 전까지도. 근데 거의 말년쯤에는 신청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자력으로 다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칩 테스트 안 하든지 둘 중 하나인 거죠. 근데 점점점 수가 줄었어요. 제가 2010년 약간 안 될 때 여기 입사를 했는데 그때도 1년에 5팀? 3팀? 뭐 이러다가 점점 없어져 갔죠. 그래서 저 테스터 자체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고 나서도 사실은 그렇게 큰 아우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좀 있었죠. 이 시점에 한번 여쭤봐야겠다. 칩 테스트 어떻게 하세요? 칩 테스트 어떻게 해요? 랩실에서? 안 하시는, 네. 잠깐만요. 여기 분들이 다 같은 랩실이에요? 어디까지 같은 랩실이에요? 6분까지? 6분이 다, 네, 같은 거고. 맨 뒤에 어떻게 칩 테스트 어떻게 하세요? 다시. 펑션만. 네, 펑션만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칩 테스트. 안 하시는? 네. 네, 맞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논문은 논문이고, 그죠? 그러니까 빨리 칩 넣어놓고 레이아웃 사진 캡처해서 논문에 넣어놓은 다음에 얼른 도망가는 거죠. 그죠? 얼른 도망가는 거죠.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칩이 나올 때쯤 어차피 아이덱 MPW가 몇 달 걸리니까 뭐 몇 달 뒤에는 또 다른 걸로 바쁘잖아요. 그래서 슬슬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산업과제를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칩의 동작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칩 테스트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그 어떤 게 보드가 있으면 매니저에 계셨던 분 얘기하신 것처럼 보드가 있으면 실장을 해서 펑션을 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입니다.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뭐 브레드보드를 이용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보드 연결해 놓고 로직 어널라이저를 꽂아서 이렇게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로직 어널라이저는 문제가 입력을 가할 수가 없어요.
채널은 굉장히 많은데, 뭐 200핀 뭐 넘어가는 것도 있죠. 로직 어널라이저가. 500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입력을 줄 수는 없어요. 로직 어널라이저가. 그대로 프로빙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입력에 대한 테스트, 입력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최근에 칩 테스트 보드를 만들어서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버전 2개를 만들었고요. 좀 판매를 좀 했어요. 20대씩 판매를 해서 완판은 20대밖에 안 되는데 완판이라는 말을 하긴 좀 그런데 20대만 만들어서 총 40대는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고, 아마 더 수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덱 MPW가 1년에 한 300개 정도의 칩을 만들어요. 근데 순수 디지털만 하는 칩이 300개 중에 30개도 약간 안 돼요. 30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 개 연구실일까를 생각해 보면 30개 연구실이 아니에요. 그죠? 했던 그 연구실이 또 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30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보드 몇 대 팔았다고 했어요? 40 팔았죠. 그러니까 할 만한 사람은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안 팔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야 될 필요가 사실 있죠. 그죠? 나머지 300 중에 30을 제외한 나머지 270 정도는 믹스드나 아날로그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자체 베어다이 상태에서 이렇게 찝어서 테스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안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갖고 나오시는 거 보면 오실로스코프 꽂아서 그렇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디지털이죠. 디지털 쪽은 거의 지금 잠깐 이렇게 조사를 해봤지만 거의 안 하는 추세가 맞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필드 가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물론 이제 일할 때 어려움은 없을지도 몰라요. RTL 코딩 하던 사람이 그대로 RTL 코딩을 한다. 그럼 괜찮죠. 그죠? 테스트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RTL 코딩 하던 사람이 RTL 코딩만 한다고 과연 괜찮을까요? 칩에 나왔는데 동작 안 했어요. 그러면 까다가 맨 뒤에서부터 이렇게 스텝 이렇게 백으로 오다가 RTL 소스를 까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삼성에서 뭐 칩이 하나가 굉장히 잘못된 적이 있었대요. 매번 잘못되겠죠. 사실은 매주마다 칩 들어가는데 매주마다 잘못되겠지. 사실은. 근데 하도 열이 받아서 사장이 직접 내려와서 신입사원한테 소스 까 뭐 그랬답니다. 직접 내려와서 후덜덜한 상황이죠. 사장이 직접 내려와서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코드를 잘 짜야 되기도 하지만 이 칩 테스트 측면도 생각을 하시고 코딩을 하셔야, 그리고 합성도 하셔야 저런 문제들을 잘 극복을 해 나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좀 말이 계속 길어지네요. 자, 칩 테스트보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IMS 테스터가 뭘 하는 거냐면 입력 테스트 패턴을 사실은 유저가 가지고 옵니다. 파일로 갖고 와요. 그게 어떤 건지는 계속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파일을 가지고 와요. 파일을 갖고 이 PC에다가 넣어놔요. 입력 데이터 요겁니다 하고 넣어놔요. 그러면 그 입력 데이터를 PC에서 이 장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일 자체를 입력으로 잡고 이 입력을 실제 이 보드 그리고 칩에다가 부여를 쭉 하는 거예요. 쭉 해서 결과를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파일로 또 담아요.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GUI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매치가 됐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사한 거를 여기다 만드는 겁니다. 모사한 거를. 그래서 여기 상단에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까만색 이렇게 보이고 조그맣게 보드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보드가 실제 이렇게 딱 이렇게 박혀서 이 장치 자체에 박혀갖고 이렇게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소켓이 박혀 있었고, 파워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때 이렇게 뽑혀져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저런 장치, 장비가 굉장히 덩치가 크니까 그거랑 이렇게 연결을 될 수 있는 그런 좀 굵직굵직한 파워핀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경량화를 시켜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슬롯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소켓이 박힐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LQFP, NQFP.
LQFP는 현재 삼성공정은 LQFP로 나오고요. 매그나를 하시는 분들은 MQFP로 나오죠. 둘 다 208핀 형태의 패키지로 나오는데, 요거가 여기 그 뚜껑 열고 이렇게 칩 넣어놓은 다음에 뚜껑 닫고 다 여기다 이렇게 그냥 밀어 넣는 거예요. 네. 네,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LQFP를 하고 싶다, MQFP를 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주위에 이렇게 핀들이 많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메모리가 6개가 박혀 있습니다. 16비트짜리 위스를 갖고 있는 그 SRAM인데요. 요거를 6개를 패러럴하게 하면은 최대 우리가 시뮬레이션 파형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96개가 쫙 있는 것처럼 밑으로 1번부터 96개가 쫙 있는 것처럼 그거를 그대로 파일로 덤프 받아서 이렇게 6등분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게 최대 자원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입력 테스트 패턴이 이렇게 96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메모리에 이렇게 넣어놨으면 그거를 FPGA 내부에 모듈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입력을 그대로 받아와서 이 칩에다가 그대로 주고 다시 칩이 동작시킨 다음에 들어오는 결과는 이렇게 다시 메모리에 다시 적재시켜 놓고 그거를 다시 요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UART를 통해서 PC로 다시 파일 형태로 다시 끌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유저가 비교를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결과와 실제 돌아간 결과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보드가 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자, 우리 이 그림은 앞으로 계속 보실 거예요. 이 그림은, 왼쪽에 이 그림은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뭔가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복잡한 그림은 좀 뒤에 이론을 진행하시면서 아마 그림이 쉽게 다가오실 건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대략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펑션만 한번 볼게요. 펑션만. 여기 레지스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죠? 어떤 레지스터의 출력이 컴비네이션 로직을 거쳐서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그 플립플롭이 아니라 이쪽에 먹스가 요 안에 들어있는 그런 플립플롭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먹스가. 그래서 먹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요 먹스가 하는 일은 당연히 이제 이게 투인풋 먹스인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두 개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들어왔던 D, 그 다음에 시리얼 인풋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요 채널까지 생기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네이블 신호가 하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I하고 SE는 완전히 칩 외부에서 이렇게 생기는 입력 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거 이렇게 세 개의 플립플롭에 전부 다 동일하게 똑같이 SI하고 SE가 있는 그런 플립플롭으로 컴파일을 할 때 애초에 저런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 그냥 일반 플립플롭인데요. 마이너스 스캔 옵션을 붙여서 합성을 하면 자동으로 저렇게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합성을 할 때 사용하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그 안에 일반 플립플롭도 있지만 저렇게 먹스가 있는 플립플롭이 있어요. 그걸로 바꿔주죠. 알아서 바꿔주는 일을 합성할 때 해요. 그리고 일반 펑션이 다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일반 펑션이라는 건 검은색 라인을 뜻하는 겁니다. 검은색 라인 일반 펑션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요 DFT 컴파일러를 거쳐서 얘가 하는 일은 이제 스캔을 인서션 하는 겁니다. 스캔을 이렇게 빨간색 라인을 그때부터 얘가 만들어주는 거죠. 빨간색 라인 없었어요. 처음엔 없었는데 빨간색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림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 이쪽에서 나오는 이거 다른 라인이 아니에요. 이 검은색 출력과 빨간색 출력이 다른 라인이 아니에요. 제가 겹쳐서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해놓은 건데, 여기 요렇게 와서 요렇게 빨간색 그 두 번째 플립플롭의 SI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플립플롭의 출력이 그대로 세 번째 쪽으로 빨간색으로 그대로 타고 와서 이쪽에 SI 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지금 가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네를 세로 형태로 쭉 이렇게 만약에 배열을 한다 다시, 그러면 쭉 일자로 실로 꿰맨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스캔 인서션이라는 걸 하면 이렇게 빨간색 라인을 새로 이렇게 뚫어줍니다. 툴이 자동으로 뚫어주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일반 펑션 모드와 테스트 모드가 둘 다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중요한 이슈는 여기 클락 이슈입니다. 클락. 원래 들어가는 클락이 있고요. 그때 테스트용 클락이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것도 선택을 해서, 이 플립플롭들에 그냥 원래 우리가 이제 들어가던 클락이 들어가게 할 수도 있지만, 테스트 클락이 들어갈 수도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SE도 1이고 TM도 1이다. 그러면 테스트 클락이 이렇게 전체 플립플롭에 다 들어가는 상황에서 요게 1이면 요 플립플롭 각각에 있는 요 SI 쪽으로만 다 활성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라인으로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게, 빨간색 라인만 동작을 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그 리셋도 동일한 시점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는 것이 DFT 컴파일러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테트라맥스라는 게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테스트 벤치 짜시잖아요. 그죠? 테스트 벤치 짜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태스크로 짜시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짜실 텐데, 테트라맥스라는 툴은 이 상태에서 여기 써 있는 그대로예요. 테스트 패턴을 제너레이션을 자기가 알아서 해줍니다. 우리가 따로 짜는 게 아니라, 테스트 패턴을 새로 짜는 게 아니라 툴이 알아서 짜줘요. 알아서 짜줍니다. 이 상태에서 뭐 1하고 0을 넣었을 때 어떤 게 나와야 돼, 뭐 이런 등등등등으로 테스트 패턴을 짜줍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그림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스트 패턴 0, 테스트 패턴 1,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면 요거를 가지고 오른쪽 보드에다가 입력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요 칩 자체는 그대로, 공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칩이 될 거고, 테스트 패턴 자체는 그대로 파일로 준비를 해놨다가 이 테스트 보드에 입력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메모리 안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칩 안에 인가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 테스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볼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깊이는 이렇게 깊진 않아도,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툴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한두 개 툴 쓰는 게 아니라, 디지털 하는 분들은 그게 좀 힘들어요. 툴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한 대략 6개 이상은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대략 생각해보면. 3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6개 이상은 툴을 쭉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냥 쭉 따라 해보시는 방향으로 일단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칩 테스트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보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툴상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보드상에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보드상에서 요렇게 가운데 FPGA라고 되어 있는 것, 요것이 그 FPGA 모듈이에요. FPGA 모듈. 그러니까 저거는 RTL 코드를 제가 짜놨고요. 리눅스에서 실습을 할 게 아니라 자일링스 ISE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짠 그 소스인데, 좀 소스가 잘 짠 소스는 아니에요. 좀 지저분하긴 한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이건 이제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이죠.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요걸 갖고 그대로, 요거는 이제 파형으로 보는 웨이브 뷰인데요. 요걸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대로 그 리스트 뷰라는 거를 만들게 되면 요렇게 그쵸, 텍스트 형태처럼 뭔가 이렇게 보이는 이 뷰가 하나 나오는데, 요걸 그대로 파일로 담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일로 하나 이렇게 담기게 되죠. 요거를 우리 윈도우에서 그 터미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드로 보내는 거예요. UART를 통해서. 그러면 PC에서 이 파일을 그대로 USB 형태로 되어 있는 UART를 거쳐서 칩 내부의 FPGA 모듈에 P4가 있어요. P4. 걔가 받아서 보드에 있는 메모리에, 아까 6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적재를 해줍니다. 그대로 적재를 해주고요. 적재가 다 되면 요 모양이 사실 그대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한 줄을 읽어요. 한 줄을 읽어서 쭉, 요게 이제 컨트롤러가 여기 있는데, 이 컨트롤러가 한 줄을 쭉 읽어요. 쭉 읽어서 요렇게 직렬, 바운더리 스캔 방식으로 하나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하나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입력 쪽에, 이 칩의 입력 쪽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칩에다가 클락을 한번 딱 주는 거예요. 딱 튀겨줍니다. 한 번 딱 튀겨줘요. 그러면 입력에 대한 뭔가 동작을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그대로 다시 긁어오는 거예요. 출력이 나가니까 입력은 줬었고요. 출력이 나오니까 거기서 그대로 긁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긁어왔던 그 줄에다가 메모리에다 다시 쓰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읽어와서 쭉 하나 올린 다음에 클락 한번 딱 주고 동작시켜서 그대로 긁어와서 그 줄에 다시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쭉 해놓고 다 끝나면 메모리에 있는 값을 다시 거꾸로 받아옵니다. 거꾸로. 네,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비욘드 컴페어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네, 그걸로 뭐 물론 VI로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픽적으로는 비욘드 컴페어가 좋아서 저 그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여기 보면 이게 from board라고 이름이 왼쪽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보드에서 갖고 온 거예요. 오른쪽은 예상되는 결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빨간 줄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왼쪽에 바가 있는데요. 쭉 했을 때 완벽하게 일치를 한다 그러면 100% 일치하는 거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보드에서는 이렇게 운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처음에 소스였던 거를 합성을 하고 뭐 DFT 컴파일러를 통해서 다 스캔을 다 엮고 그 상태에서 그 다음 테트라맥스 써서 패턴 만들고, 네, 그쵸?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레이아웃까지 다 끝나서 이제 칩으로 만들어진 거를 보드에다 박아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테스트 패턴을 그대로 넣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설명만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잘 드렸나 모르겠네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네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야매예요. 어느 정도는 야매입니다. 왜냐하면 저 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는 AT 장비를 쓰죠. 그렇죠? 우리는 저 보드를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쓰는 거니까 네, 필드에 가면 실제 AT 장비를 갖고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AT 장비에서는 더 좋은 기능들을 갖고 네, 테스트를 할 수가 있죠. 네, 좀만 더 나가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방금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말씀을 대략적으로 드렸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번 교육으로 과정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원래 현재 아이덱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그 교육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디지털 쪽 프론트엔드 교육이 있고 백엔드 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5일짜리로 방금 한 달 전에 5일짜리를 했었죠. 그리고 방학 때 제가 이제 프론트엔드 쪽을 맡아서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김일태 연구원님이 이렇게 백엔드 과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RTL 소스가 있으면 그걸 이제 펑션심 하고요. 합성한 다음에 포멀리티 돌려서 이퀴밸런스를 체크하고 스태틱 타임 어널리시스 한 다음에 프리 레이아웃 시뮬레이션까지 하는 거를 이렇게 이 과정을 이렇게 했었고요. ICC부터 해서 쭉 가서 ECO 거치고 마지막에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까지 가는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아날로그 쪽도 처음에 디자인 스펙 잡고 컴포저 스키매틱 그린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백엔드 쪽 가서 레이아웃 한 다음에 그렇죠. 패러시틱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는 요 과정으로 아이덱 연구원들이 기초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할 요 3일짜리를 여기 가운데다가 껴놓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조금 중급 과정으로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디지털 그냥 프론트엔드를 한다라고 봤을 때 프론트엔드는 그냥 이 정도 툴들을 알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더 있습니다. 엄청 더 많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습니다. RTL 코드가 저전력에 적합한가? 그죠? 기본적인 RTL 코딩 스타일 있죠? 그것도 교육이 좀 필요한 건데, 원래는. 그죠? 원래는 교육이 필요한 건데, 근데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짜는 게 더 저전력에 좋은 것인가? 그죠? 그거를 가이드 해주는 툴도 있어요. 그거를 가이드를 해주는 툴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시납시스의 스파이글래스라는 것도 있고요. 엔시스의 파워 아티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필드에서는 파워 아티스트도 쓰고 스파이글래스라는 툴도 써요.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아이덱에서 열렸죠. 그 교육이 열렸어요. 맨날 여러분들 막 교수님들이 뭐 저절로 막 찾으시죠? 근데 어떻게 저절로 하는지는 본인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툴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쵸? 스파이글래스 교육이 매년 열려요. 아이덱에서도 앞으로는. 그러니까 좀 들으세요. 들어보시고, 그쵸? 툴한테 좀 의존하면 좋잖아요. 그죠? 툴이 가이드 해주거든요. 이렇게 좀 짜라고. 그거대로 짜주면 좀 더 저전력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주기에도 좋고. 그죠? 그런 탑픽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이 버디라고 하는 툴도 저희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실제 그 시뮬레이션 할 때, 여기 전체적인 과정이 다 시납시스 툴로 되어 있는데요. 시납시스 VCS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버디를 쓰게 되면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저도 칩을 만드는데, 합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안 돌아요. 계속 빨간색이 나옵니다. 저도 여러분들 그 DB 제출 기간에 항상 막 쪼들리잖아요? 저도 쪼들려요. 저도 같이 넘겨야 되니까. 근데 저도 뭐 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레이아웃까지 해야 되는데 3일밖에 안 하는 레이아웃 시작도 못 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계속 일주일 정도 계속 시뮬레이션에서 막히는 거예요. 저도. 근데 버디로 3시간 만에 잡았습니다. 버디로 3시간 만에 잡았어요. 왜 그런지를.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심지어 저는 버디를 쓸 수 있었는데도 안 썼어요. 왜냐면 귀찮아서. 내가 쓰던 툴만 쓰고 싶죠? 이렇게 뭐 돌려놓고 시뮬레이션, 내가 SDF를 딜레이를 먹인 시뮬레이션 한 3시간 정도 돌아요. 그러면 해놓고 딴 거 하다가 다시 3시간 뒤에 보면 안 돼요. 왜 그러지? RTS 코드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한참 보죠. 한참 봅니다. 한참 보다가 좀 코드 다시 바꿔서 3시간 뒤에 또 보고 3시간 뒤에 또 보고 그럼 12시간이면 4번밖에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일주일 보내보세요. 미친죠? 아주. 여러분들도 미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3시간 만에 잡았으니까 얼마나 승질이 나니까. 그러니까 버디가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현재 지금 추가를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방학 때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관련 자료들도 이미 아이덱에 올라와 있어요. 동영상도 이미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려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왕 칩 만드는데 돌아가는 거를 좀 해보고 싶잖아요. 시간 쪼들려갖고 그냥 DC 한번 한 다음에 ICC 한번 해서 그냥 보통 낸단 말이에요. 당연히 칩 동작 안 하죠. 이렇게 툴링 순서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사실은 디지털 칩들이 돌아가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300개 칩 중에 돌아가는 칩이 몇 개일 것 같으세요? 300개 만드는데 몇 개 돌아갈 것 같으세요? 몇 개? 일단 디지털 칩은 다 안 돈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실. 뭐, 그쵸? 그러니까, 안 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50% 동작하면 돌아가는 거냐, 안 돌아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죠. 그죠?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그럼 또 시나리오대로 몇 개 시나리오가 있었는지부터 또 교수님이 또 갈구니까, 제가 10개 시나리오는 준비해놨었는데 8개 돌아요. 뭐 이렇게, 그럼 80% 동작하는 거네? 이렇게 보통 나가죠. 그러니까 다 돌으려면 사실 100% 시뮬레이션까지 다,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까지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교수님들이 그럴 시간을 안 주니까, 그죠? DC 했다가 ICC 했다가 그냥 끝내죠. 끝내놓고 제발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잖아.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3일짜리 교육 같은 것도 좀 습득을 좀 해 두셔서, 그죠? 그리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은 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보드를 이용해서 교수님 몰래 테스트도 한번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해야, 그쵸, 원만하게, 그쵸, 하게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교육에 잘 오셨고요. 최대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있었던 전장에 있었던 그 흐름을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그대로 가져온 그림이에요. 그대로. 근데, 이번 3일 교육에는 어떻게 툴링을 하는지를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방금 전장에 이거였어요. 방금 전장 요 부분.
이 왼쪽 부분 있죠? 프론트엔드의 이 왼쪽 6개인가요? 아니, 6개였는데, 이제 이번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근데 첫 번째부터 좀 다릅니다. RTL 소스부터 수정을 해요. 일단. 그냥 쓰지는 못해요. 그냥 쓰지 못하고 수정을 한번 합니다. 수정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한번 해요. 시뮬레이션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합성을 일단 먼저 한 다음에 DFT 컴파일러를 통해서 스캔을 넣습니다. 스캔 체인을 넣어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포멀리티하고 프라임 타임을 돌립니다. 그 상태에서. 그리고 프리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을 돌리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짰을 거라 생각하는 테스트 벤치를 가지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DFT 컴파일러만 빼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가죠. 테트라맥스를 돌립니다. 이 디자인을 갖고 오토 테스트 패턴, 그러니까 테스트 패턴을 툴을 이용해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또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테스트 패턴은 테트라맥스가 만들어준 걸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른 거예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이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왼쪽은 그래도 펑션에 대한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건 다 펑션을 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디자인이 이제 헬로 메시지 보는 거거든요. 헬로 메시지가 나오게 시뮬레이션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스캔, 말 그대로. 스캔 테스트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여기까지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리눅스예요. 리눅스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일차에는 윈도우에서 ISE를 가지고 테스트 보드를 가지고 한번 쭉 이제 검증까지 해보는 그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저 시계로 10시까지만 할게요. 10분만 더 할게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쭉 달려볼게요. 어쨌든 요거는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자, 이제 칩 테스트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그죠? AT 장비를 가지고, 그죠? 이게 아마 테스트 이퀴먼트일 거예요. 테스트 이퀴먼트. 이걸 가지고 칩들을 이렇게, 장비가 검사를 해주는데, 이 장비에 테스트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줘야 돼요. 이 테스트 프로그램은 테트라맥스에서 만든 거예요. 테트라맥스에서 만든 거를 보통 줍니다. 그죠? 테트라맥스에서 만든 걸 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통과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이덱에서 이 장비가 있었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테스트 패턴을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는 이런 테트라맥스라는 툴이 그렇게 많이 안 됐을 시대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툴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칩과 가장 가까운 단계가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테스트 프로그램에 입력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커버리지가 어때요? 시뮬레이션 하면 내가 짜잖아요. 사람이 짜잖아요. 커버리지가 항상 문제예요. 항상.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보다 커버리지가 높은 테트라맥스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툴상에서 자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걸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저런 장비들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을 사람이 또 짜야 돼요. 원래는 사람이 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업체한테 맡기면 업체에 있는 엔지니어가 짜야겠죠. 그래서 잘 보면 대략 한번 C 코드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런 거를 좀 짜야 된다고 합니다. 짜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패스냐, 페일이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리절트를 보니까 처음부터 쭉 이렇게 진행했던 순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이건 전류 어떻게 되는지, 파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풀업 테스트, 풀다운 테스트, 그 다음에 커런트 테스트 쭉 하죠. 그 다음에 펑션 테스트를 쭉 이제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흐름적으로 쭉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정기적인 거, 펑션적인 거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패턴 뷰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익숙할 거예요. 요거는. 요 기능은 테트라맥스라는 툴에서 뭔가 이제 입력 테스트 패턴이 나오니까 그것도 같이 보여주면서 결과까지 한꺼번에 보여주는 뷰어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딱딱딱 찍으면 이렇게 로지거나 뷰어가 또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기능도 있어요. 이런 장비들은. 거기에다가 내가 뭔가 믹스드, 보통은 이제 장비들이 믹스드 칩도 다 프로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오실로스코프 기능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쉬무 테스트를 지원해주죠. 이거는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장비에서만 가능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쉬무라고 읽어요. 쉬무 플랫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덱에 있던 장비도 요게 다 지원이 됐었어요. 장비였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가로축이 다 나노세크로 되어 있네요. 그 세로축도 나노세크로 되어 있는데 그림이 이래서 그런데 보통 이제 요거는 이제 가로축을 동작 주파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클락의 주기.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을 여기는 이 그림에서는 똑같이 스피드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볼테이지로 만약에 설정을 하면, 그렇죠? 클락이 이렇게 될 때, 볼테이지가 이렇게 됐을 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칩이 동작한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는 칩이 동작 안 한다. 이렇게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GUI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정도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칩의 스펙 대비 설계 마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 어디 중간에 내가 사실 이 칩에 대한 스펙은 요거였어. 어떤 동작 주파수 얼마에, 볼테이지 얼마에, 이 지점에서는 무조건 이제 이 지점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스펙을 잡았다, 이 얘기예요. 이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약간씩 다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약간씩 있죠. 근데 요 지점은 무조건 동작해야 돼 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칩이 만약에 아이덱에서 만들어지는 게 50개니까 50개 결과가 다 나오는 거죠. 50개를 다 일일이 다 넣어서 요 지점에서 얼마만큼 녹색이 다 이렇게 넓은지, 어느 지점에서부터 녹색이 더 넓은지, 그죠? 그래서 넓은 녀석들을 좋은 양품으로 놓고, 그죠? 그레이드를 정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그레이드의 칩이다. 그리고 스펙으로 정한 것보다 좁아요. 그거를 되게 동작은 하지만 되게 안 좋은 녀석으로 이렇게. 그래서 암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레이드를 정해서 팔고 있어요. 그죠? 프로세서들 이렇게 파는 회사들도 그레이드를 동작은 하지만 이 마진이 얼마나 큰가, 그렇죠? 스펙으로 정한 지점보다 얼마나 큰가를 놓고 이렇게 그레이드를 정해서 팔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무조건 동작해야 돼. 그러니까 간당간당한 거예요.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이 녹색의 거의 엣지 부분에다가 한 군데를 내가 지정을 해놓고 칩마다 예를 들어 50개 칩을 다 이렇게 넣어서 빨간색이 되는 걸 다 패스로 페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목적으로 이 신문 플랫을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테스트 벡터는 이미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테스트 입력 패턴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만약에 그게 좀 별로면 어떨까요? 테스트 입력 패턴 자체가 사실 별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작 안 하는 곳에 여기 이쪽 동작 안 하는 곳에 취약해요, 뭔가 이 패턴 자체가. 그러면은 결과 자체도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그죠?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사실 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좀 한 10분만 쉬었다가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맨 먼저 보통 나오는 슬라이드인데요. 이 자료는 제가 이제 한양대 아이덱에서 한양대 아이덱 있죠. 한양대 아이덱 거기에서 그 했던 자료를 제가 발췌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스캔에 대해서 몰랐을 때 저도 어디선가 교육을 들어야 알잖아요. 저도 한양대에서 교육이 열렸길래 가서 저도 들었죠. 교육도 듣고 그 다음에 시납시스에서 직접 또 엔지니어가 오셨을 때 그때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종합해서 이렇게 저도 실습 한번 해보고 칩도 만들어보고 교육을 하는 건데
한양대에서도 계속 매년마다 열리고 있어요. 거기에 실제 실습을 진행하시는 분이 LG인가 거기에서 한 10년 하셨대요. 그 DFT 컴파일러 쪽만. 그분이 박사로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그 시기에 하여튼 교육을 하셔서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건데 강의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잘 배워왔습니다. 거기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잘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해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폴트 모델링이라는 건데요. 일단 잘 아셔야 돼요. 스캔 테스트는 여러분들 펑션을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헬로우 뭐 이렇게 우리가 RTL 짰잖아요. 헬로우 보려고. 그거를 보려고 하는 스캔이 아니에요. 그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펑션을 보는 거겠지. 헬로우 했으면 다른 방식으로 헬로우를 보는 거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스캔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 있는 겁니다. 전체 웨이퍼가 한 이렇게 동그랗게 한 장이 나오는데 거기 예를 들어 1000개의 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0개의 칩이. 그러면 좌측 하단에 있는 것과 우측 상단에 있는 게 완벽하게 동일하게 동작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수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칩마다 다 베리에이션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잘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피지컬 디펙이라는 게 그걸 뜻하는 겁니다. 어딘가에 쇼트가 났거나, 그죠? 어딘가에 오픈이 났거나, 아니면 도핑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던가, 아니면 마스크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피지컬한 디펙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그 피지컬한 디펙은 그대로 뭐랑 직결이 되냐면 로지컬한 폴트로 직결이 되어 있어요. 잘못 동작하겠죠, 당연히. 당연히 잘못 동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스터겟 제로, 스터겟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0으로 아예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0으로. 일반 시그널인데 그냥 그라운드 처리된 것처럼 아예 그냥 이걸 끼었다라는 뜻의 스터이라는 말을 쓰죠. 0으로 항상 0으로 붙어 있다. 아니면 1 쪽으로 붙었다. 그죠? 아니면 이제 오픈이 났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오픈이 됐다. 브리징이 있다. 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리고 이런 도핑에 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딜레이에 바로 직결적으로 연결이 바로 되는 거죠. 신호가 굉장히 느리게 올라가서 타이밍 자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뭐 이런 직결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려고. 자, 그리고 우리가 스캔을 볼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일단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진행을 해야겠네요. 보통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플립플롭이 있고 이렇게 가서 콤비네이션 로직을 거쳐서 뭐 이렇게 가고 그 뒤에 또 뭔가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려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은데 다시 조금만 다르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긴 또 콤비네이션 로직이 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보통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콤비네이션 로직, 요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해 드렸죠? 이 콤비네이션 로직을 이렇게 하나로 그냥 그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로 그린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콤비네이션 서킷을 아예 한꺼번에 그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 그림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서. 자, 일단 입력하고 출력 쪽은 다 AT 장비랑 밀려 있어요. 그죠? 장비랑 밀려 있는 거예요. 장비에서 테스트 입력을 가지고 일단 넣어요. 이렇게 넣고 일반 펑션에 대한 그런 1 또는 0을 계속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스캔 쪽, 진짜 스캔 데이터죠. 스캔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플립플롭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먹스가 앞에 붙어있는 플립플롭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셀렉션은 뭐냐면 스캔 이네이블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칩 레벨에서의 입력 핀이 하나 또 있어요. 요게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반 펑션이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냥 일반 펑션이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AT 장비에서 오는 맨 위에 이 검은색 이 두 개 줄을 통해서 뭔가 입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컨비네이션 로직을 거친 다음에 플립플롭으로 들어가면 이게 클락 하나 수행한 거죠. 클락 하나 수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요 출력이 또 나올 테니까 그게 또 뭔가 이 컨비네이션 로직을 거치면 그대로 또 다음 단에 플립플롭. 그러면 이렇게 되면 클락 두 번 들어간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걸 뜻한 거예요. 두 번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쪽 제가 새로 그린 그림에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스테이지로 다시 세 번째 스테이지로 이렇게 중간중간 컨비네이션 로직을 거치는데요. 그럼 이거 그림을 달리 그렸는데 어떻게 지금 그린 거냐면, 이제는 이 펑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캔 데이터를 위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스캔 데이터를. 왼쪽에서 첫 번째 플립플롭에 먹스의 1번째 해당하는 곳으로 빨간색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네이블이 값이 1이었다 그러면 이게 위에 있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죠? 오른쪽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플립플롭 입장에서 왼쪽으로 들어온 스캔 데이터 인이라는 게 그대로 그냥 Q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Q로 나갔어요. 그 상태에서 테스트 클락이 한 번 더 들어간다. 테스트 클락이 한 번 더 들어간다. 그럼 이게 그대로 그 다음, 그게 또 그 다음, 이렇게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자, 그 다음 클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반 우리가 그 헬로우를 보려고 했던 그 스펙으로 잡았던 원래 클락 주기가 있을 거예요. 원래 일반 펑션 클락이죠. 근데 여기에 스캔 클락을 하나 또 진짜 이 칩 입장에서 입력을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입력을 또 하나, 포트를 또 하나 할당을 해서 스캔 클락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테스트 모드라는 포트도 하나 또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1이 될 때, 스캔 이네이블이 1이 될 때는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흐름대로 간다. 스캔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립플롭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죠. 일단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1 넣었어요. 끝까지 1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립플롭 자체는 이상이 없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피지컬 디펙이 없구나. 요로 생각해 보는 거. 이거 헬로 메시지랑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스캔은 이거를 보는 겁니다. 스캔은. 그리고 그거를 위한 테스트 패턴은 테트라맥스라는 툴에서 따로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펑션은 펑션대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캔을 이용한 피지컬 디펙은 따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밑에 파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파형은 여기에 스캔 이네이블이 하이가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요. 로우가 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하이가 되어 있는 구간과 로우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살펴봤던 그거예요. 그냥 한 칸 데이터가 진행하는 겁니다. 한 칸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스캔 이네이블이 로우로 떨어집니다. 로우로 떨어져요. 그러면 로우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플립플롭에? 갑자기 이 컨비네이션 쪽에서 오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이 컨비네이션, 그러면 이제 일반 AND 게이트, OR 게이트 이런 게이트들이죠. 그런 게이트들이 동작을 한 결과를 여기에 담는 거예요. 그걸 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스캔 이네이블을 하이로 놓고 또 다시 테스트 클락을 딱딱딱딱 튀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컨비네이션 로직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 건 컨비네이션 로직가 이거죠. 플립플롭은 먹스가 달려있는 플립플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만 바꿔요. 컨비네이션 로직은 바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컨비네이션 로직을 다른 셀로 교체를 해서 스캔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해서 레지스터를 교체를 이렇게 해서 스캔 테스트를 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제 컨비네이션 로직도 다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플립플롭의 이런 동작도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캔을 이네이블을 하이로 해놓고 쭉 이제 패턴들을 쭉 집어넣고 한번 이네이블을 로우로 떨어뜨려서 클락을 주게 되면 컨비네이션 로직으로 흘러 들어갔다가 나오는 값이 그 다음 단에 플립플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점이죠. 여기까지는 대략 이해가 되시죠? 다 이것만 아시면 뒤는 그냥 갈 수 있어요. 원리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갭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원리는 알았어. 근데 내 디자인은 어떻게 적용하지? 툴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툴이. 나는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개념만 알고 몇 가지 커맨드만 주면 툴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몇 가지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점이 있어요. 중요한 점이 요게 나오는데, 그러면 요즘 디자인들의 크기가 업데이트 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그 스티치라고 이렇게 한 줄로 꿰매는 거예요. 한 줄로 다 쭉 꿰매는 거예요. 근데 1억 게이트를 쭉 일렬로 꿰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게 나오려면 1억 클락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점이 있어요. AT 장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칩 테스트 시작과 동시에 3초 만에 끝나는 칩과 10분 있어야 끝나는 칩은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칩 테스트가 빨리 끝나야 돼요. 빨리 끝나야 비용이 적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제 몇 가지 지표들이 더 있어요. 몇 가지 지표들이 더 있는데 비용 산출하는데 칩이 동작이 빨리 끝나야 돼요. 테스트가 빨리 끝나야 돼. 그게 있어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1억 클락이 가면 굉장히 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채널을 2개로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럼 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개로 하면 어떻게 돼요? 4개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또 하나 이슈가 있어요. 그 테스트 입력으로 되어 있는 채널 수, 그러니까 핀수를 뜻하는 거죠. 핀수에 따라서도 비용이 다릅니다. 이게 다 돈이에요, 돈. 다 돈이에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 시간도 문제고, 이 채널에 따른 전체적인 비용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무식하게 이렇게 한 채널로 다 연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즘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왼쪽 그림을 보세요. 왼쪽 그림은 이게 왼쪽에 이게 AT 장비가 있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거기에 디컴프레셔가 있어서 조그맣게 들어가는데 확 펼쳐지는 거예요. 조그맣게, 그러니까 채널 수가 적은데 이렇게 압축을 딱 푸는 것처럼. 그래서 스킨 체인을 여러 개를 내부에서 스킨 체인을 많이 준비해 놓고 여기 입력은 적게 만들고 요런 기술이 있어요. 다 끝나면 여기 입력이 만약에 여기 그림에 3개 체인이니까 출력은 당연히 3개 체인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축을 풀었다가 다시 압축을 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겠죠? 이거는 우리 실습을 통해서 해볼 거예요. 요거는. 이게 DFT 컴파일러가 아니라 DFT Max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DFT Max. 그게 요거를 자동으로 알아서 해줍니다. 네. 자동으로 알아서 해준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테스트 입력 패턴 자체도 압축된 형태로 뭔가 가고요. 네. 그렇게 해준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거. 그런데 요런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예 AT 장비를 물리지 말고 칩 내부에서 알아서 하자. 이게 비스트 기능입니다. 비스트. 그렇죠? 빌트인 셀프 테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PRPG라고 되어 있는데 슈도 랜덤 패턴 제너레이션. 예. 말이 기네요. 그러니까 랜덤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아서 만들어주고 알아서 테스트하고 알아서 결과를 보는 거예요. 알아서.
AT 장비 안 거치고 비스트를 쓰는 게 가장 좋긴 좋겠죠. 굳이 비용 들이지 말고. 그리고 이제 좀 오래된 랩실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테스트 패턴을 알아서 집어넣고 알아서 보는 그런 로직들도 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들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랩실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로직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로직을 안에 박아놔요. 그래서 비스트처럼. 그래서 뭔가 패턴을 알아서 넣고 결과를 알아서 검증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돌았는지 안 도는 칩인지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때요? 그 로직도 피지컬 디펙이 있을 수 있죠. 애초에.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펑션적인 걸 생각하면 안 돼. 애초에 피지컬한 디펙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랩실도 피지컬 디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캔 테스트, 뭐 칩 테스트 한다, 뭐 이런 거는 대부분 다 펑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피지컬한 디펙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먼저 고려하고 나서 그 다음에 펑션을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데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바운더리 스캔하고요, 스캔 테스트하고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지 헷갈려 하실 겁니다. 스캔 테스트와 바운더리 스캔에 대해서. 바운더리 스캔에 대한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전형적인 바운더리 스캔의 그림입니다. 바운더리 스캔.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TDI, T클락 뭐 이런 것만 넣으면 뭐, 칩 테스트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가만 들어보면. 근데 뭐,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알고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알고 얘기하시는 거면 좋은데, 자, 보시죠.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이 바운더리 스캔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써 있어요? 보드 레벨에서 칩과 칩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애초에 만들어진 게 바운더리 스캔이에요. 애초에. 자,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볼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이 보드 레벨에서 뭔가 오픈이 됐던가, 그러니까 채널은 있어야 되는데, 이 채널이 뭔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브릿지가 나올 수도 있고, 오픈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뭐 VDD에 붙을 수도 있고, 뭐 그라운드에 붙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보드 레벨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요. PCB에서. 그죠?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런 그 바운더리 스캔 셀을 이 칩의 그 인풋 아웃풋 쪽에다가 다 이렇게 박아요. 다 박아놓고 이걸 다 일렬로 연결한 거예요. 다 일렬로 연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TDI를 넣으면, 잘 보세요. 여기 TDI 제가 손으로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게 그쵸, 좌측 하단에 있는 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TDI가 들어가서 쭉 한 바퀴 돌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죠? 그럼 그게 오른쪽에 있는 칩에 TDI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 어디로 가요? 쭉 가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녀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와요. 이게 어디로 가요? 왼쪽 상단에 있는 녀석으로 들어갔다가 이 끝으로 어디로 가요? 여기 끝으로, 맨 끝으로 가면 TD5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운더리 스캔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바운더리를 쭉 일렬로 연결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칩 내부의 피지컬 디펙을 볼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안에 탭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JTEC 그림 뭐 옛날에 보시고 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탭 컨트롤러 안에 들어있고 먹스 있고 뭐 그거를 위한 레지스터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는 애초에 뭘 하기 위한 거였다고요? 칩 테스트가 아니라 보드 레벨에서 칩하고 칩 사이의 피지컬한 문제들을 보기 위한 거였다고. 이게 원래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칩 동작은 이미 검증한 상태에서, 그죠? 칩의 피지컬 디펙은 이미 검증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보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시죠? 이거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수님들. 죄송하지만. 알고나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바운더리 스캔 더 볼게요. 자, 그래서 바운더리 스캔 요 하나만, 아까 그 4개 그림이 있었지만 하나만 볼게요. 그래서 TDI로 들어갔다가 TDO로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들에다가 그 입력, 출력 쪽에다가 바운더리 스캔 셀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박아 놓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 놓으면 그쵸, 입출력을 다 이렇게 긁어서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실제로 그 내부에 여기 있는 온칩 로직이라는 게 만약에 프로세서였어요. 프로세서였으면 그 디버거를 할 수가 있죠. 돌릴 수가 있죠. 이런 거 써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써보신 분 계세요? 요즘에 이클립스 기반으로 많이 돼 있는 소프트웨어 디버거 써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냥 네, 써보셨죠? 네. 거기에 뭐 연결해요? 그림이 있는 것처럼 아이스 장비 연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드가 있고, 그렇죠? 프로세서가 있고, 보드가 있고, 거기에다 아이스 장비 연결을 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디버거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이 아이스 장비는 JTAG 디버거라는 하드웨어 로직이 그 안에, 아이스 장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칩 자체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는 요 내부에 있는 로직들도 다 이렇게 끌고 올 수 있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JTAG 디버거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정상 동작을 하는 칩을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지컬 디펙이 없다라고 검증된 칩을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애초에. 그 다음에 내부 레지스터의 값을 찍어보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하드웨어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 보는 걸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돌린다고 해서 이거 하드웨어 로직이 잘못됐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디버깅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뭘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그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이걸 뜻하는 거다 그러면 이미 논지는 벗어난 거예요. 스캔 테스트랑은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바운더리 스캔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렇게 로직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아이스 장비 불려서 JTAG 기반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디버깅을 하는 거지. 그죠? 칩 자체에 뭔가 피지컬 디펙을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하실 때 그런 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프로세서가 있다 그러면 프로세서 위주로 레지스터를 봅니다. 프로세서 안에 있는 레지스터를 주로 보죠. 소프트웨어를 막 돌리다 보면.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외부 장치들을 보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긁어와야 되니까. 만약에 그게 뭐 따로 있다 그러면 좋겠지만 따로 있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 회사에서 특정 프로세서를 만들고 특정 보드를 만들고 이 상태에서는 다 볼 수 있죠. 근데 온칩을 하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스, 이쪽에 온칩 버스가 있을 때 그 버스의 내용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온칩 디버거가 따로 있죠, 보통. 그러니까 버스 디버거가 따로 있죠. 버스를 보고 싶다,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따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바운더리 스캔에 샘플링이라고 하는 모드가 있어서 그걸 지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스캔 테스트와 바운더리 스캔은 목적 자체가 달라요.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공장에서 딱 만들어지고 났을 때, 칩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 보는 거는 바로 스캔 테스트를 해서 피지컬 디펙을 보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게 칩이 동작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 스캔은 그 다음에 그죠? 보드 레벨에서 하드웨어적인 디펙을 검증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캔 테스트를 좀 더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칩 만드는 설계자가 테스트 핀 수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물론 비용적인 측면이 있는데 스캔 데이터 1, 2, 3, 4 이렇게 몇 채널이냐 이거를 이제 유저 스스로 커맨드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DFT 컴파일러를 할 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AT 장비를 요즘에 무조건 사실 쓰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그렇죠. 장비가 없으니까 저 보드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스캔 테스트는 칩 내부의 모든 플립플롭을 다 엮어요. 다 엮는 거예요. 다 엮어야 이게 자 동작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를 다 보는 거겠죠. 다 엮어요. 다 엮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운더리 스캔은 칩 내부가 아니라 칩 외부를 애초에 타겟팅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칩 동작은 한 상황이다라고 들어가는 거고 AT 장비와는 무관해요. 그렇죠? 바운더리 스캔 하는데 AT 장비 쓴다는 사람 봤어요? AT 장비 안 쓰죠? 안 써요.
칩 테스트 안 씁니다. 안 쓰고요. 그래서 정해진 5핀을 쓰긴 쓰죠. T로 시작하는 이런 5개를 씁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칩 내부 모듈의 외곽에다가 바운더리 스캔 셀을 생성을 하고 칩 내부에도 탭 컨트롤러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할 때 이슈가 또 있죠.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바운더리 스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RTL 소스가 뭔가 있어야 돼요. 탭 컨트롤러라는 게. 바운더리 스캔 셀도 RTL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내 디자인하고 엮어야 돼, 애초에. 칩 만들 때. 엮어야 이게 가능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못 엮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쓰신 분 아까 있었지만 어때요? 어떤 특정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갖고 했을 때 그런 탭 컨트롤러를 써서 바운더리 스캐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칩으로 설계하는 그냥 자기 100% 자기 그냥 칩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바운더리 스캔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탭 컨트롤러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죠. 설계 이슈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소프트웨어 디버거 써서 하는 샘플링 모드로 동작할 때는 하드웨어 아이스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그래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수님이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고 얘기하시는 건지 판단을 좀 하십시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볼게요. 자, 펑션 테스트 시뮬레이션 결과와 스캔 테스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흐름도를 보여드렸는데,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왼쪽을 보면, 펑션을 보자. 똑같은 로직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로직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우리, 보통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냥 클락만 쭉 주고 동작을 시키면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hello, this i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요런 칩인데 빨강색으로 이렇게 다 스캔 체인을 다 인서션을 해 놓으면 스캔 테스트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잘 보셔야 돼요. 왼쪽에는 클락 게이티드, 리셋, 뭐 체크 리절트 뭐 이런 펑션에 대한 이런 그죠? 입력 출력들이 리스팅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어때요? PI로 시작하는 애들, P5로 시작하는 애들이 리스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전혀 다른 애들이 쭉 그러니까 리스팅이 되어야 되고, 얘네들에 대한 테스트 패턴을 입력을 해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VCS 시뮬레이터 자체가 0 미스매치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스캔 디자인이 잘 된 거다 라고 유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시뮬레이션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뮬레이션까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사용된 그 입력 패턴 있죠. 그거를 우리 테스트 보드에도 인가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일치시켜 나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디자인 컴파일러 얘기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디자인 컴파일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교육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합성한다만 보고 갈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것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작년에 칩 테스트를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좀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도 망했어요. 너무 빡빡해서 디자인 컴파일러도 하고 DFT 컴파일러 바로 이론 진행했더니 사람들이 의식이 날아갔더라고요. 다들 교육은 교육대로 저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서로 다 힘들었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디자인을 갖고 할 거예요. 이 디자인을 가지고 펑션심부터 합성부터 DFT 컴파일러부터 뚝뚝뚝 다 가서 레이아웃 다 가서 마지막에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까지 그리고 칩 테스트까지 이걸 사용할 거예요. 이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일단 클락하고 리셋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체크 리절트라는 입력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체크 리절트라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유아트 입력 출력. 그리고 이제 클락을 그대로 바깥으로 빼보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끝입니다. 입력 출력은 이게 끝이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클락 게이팅을 하는 로직이 하나 들어있어요. 클락 게이팅을 하는 로직. 그래서
좀 장난을 쳤죠. 클락을 들어가서 하프 클락으로 만든 다음에 걔를 게이팅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된 클락을 바깥으로 출력도 하지만 안에 있는 로직들에 다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좀 약간 푸른색으로 합성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칩 바깥에는 우리 그 PC에서 터미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 우리 헬로우 메시지들을 그대로 아스키 코드로 변환한 파일을 하나 갖다 놓고요. 얘를 UART로 보낼 거예요. UART를 통해서 보내요. 그러면 UART를 통해서 받으면 얘가 사실 얘가 동작하는 게 아니라 P4가 UART를 동작을 시키는 거죠, 사실은. P4가 UART를 조지는 거예요. 일도 시키고 뭐 초기화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UART 요 안에 레지스터가 있어서 어떤 특정 레지스터 값이 뭐 1이다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온 거라서 그때 긁어가지고 메모리에 넣습니다. 뭐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요 메시지가 저 온칩 영역 안에 램에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게 일단 P4의 목적이에요. 다 되면 얘가 일단 쭉 다 받아와서 램에 다 적재를 했어요. 그러면 P4가 이네이블 신호 하나를 이렇게 이쪽 로직에 보내게 돼 있어요. 클락 게이팅을 그때부터는 게이팅을 시킵니다. 클락을 죽여요. 클락이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 체크 리절트라는 그 스위치 입력이거든요. 그 외부의 입력이죠. 이게 일로 올라갈 때까지 클락이 다 죽어요. 아예 다 죽어요. 얘 올리는 순간 다시 클락이 살아서 그때부터는 P4가 거꾸로 여기 안에 있는 거를 UART를 통해서 바깥으로 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죽어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올리면 바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들어갔던 게 제대로 다시 나오는지를 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쉽죠? 어려운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UART는 오픈코어즈에 있는 UART를 썼어요. 저희가 뭐 만든 건 아니고 오픈코어즈에 있는 거를 그대로 썼고요. P4는 저희가 만들었고 이 램은 매그나 공정을 타겟팅을 했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만들었죠. 생성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칩 안에다가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락 스피드는 50메가가 들어갔을 때 하프 클락이 되고 게이팅 돼서 나가니까요. 대략 25메가 도메인으로 동작을 한다.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전체를 다, 여기 있는 그림 전체를 다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TTY UART라는 그 로직도 따로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롬이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저기 아스키 코드를 이렇게 박아 놓게 해놓고 다 한꺼번에 전체를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제가 되게 어렵게 용어를 쓰나 봐요. 그죠? 되게 어려우시죠? 네. 이게 중급이라 그런가 저도 그냥 편하게 제가 밀상 쓰는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네.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 중급이잖아요. 그죠? 중급이니까. 그렇게 해야 또 설명도 빠르고, 네. 지나가겠습니다. 자, 자, P4가 근데 왜 필요한가? 방금 우리 그 안에 P4가 있는데, P4가 왜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원침 영역에 메모리하고 바깥에 그 롬하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동작해요? 물리적으로 붙여놓으면 동작 하나요? 지들이 알아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P4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에 있는 것처럼 P4가 가운데 있어줘야죠. 그래서 P4가 롬한테 막 이렇게 두드려서, 그렇죠? 컨트롤 시그널을 P4한테 막 줘가지고, P4가 롬한테 막 줘가지고 데이터 받아오면, 받아와서 그죠? 왼쪽에 있는 SRAM에다가 써주고 그래야죠. 그죠? 그런 일을 P4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P4 입장에서는 SRAM도 뭔가 막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고, 롬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요. 서로 롬하고 램하고 약간 동작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다 이해하셔야 P4를 짤 수 있는 거죠. 스스로가.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게 그 내용이죠. 다 알아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근데 이거예요. P4가 바깥에 있는 롬을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많이 쓰는 통신을 이용해야 사실은 좋겠죠. UART. 그러니까 GPIO를 쓰지 말고 그냥 UART 같은 거를 써서, 그죠? 써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UART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UART가, 그러니까 P4가 UART 모듈을 막 조지고 SRAM도 막 컨트롤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PC 영역에서는 여기도 UART를 그대로 복사를 한 TTY가 하나 있어서 얘가 이쪽에 롬 코드를 또 이제 막 조져가지고 받아와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제가 이걸 지금 쭉 설명드리는 이유는 시뮬레이션 할 때 이렇게 환경이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P4가, 그러니까 아까 UART가 오픈코어즈에서 받아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거에 대한 소스도 이해를 해야 사실 P4를 짤 수 있겠죠. 그래야 UART 컨트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 가지 이슈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메모리를 쓸 때는 사실은 네거티브 엣지 클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요 그림 있었죠. 요 그림에 요 램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요 클락을 그대로 받아서 쓰는데 이 클락을 쓸 때는 이게 다 파지티브 엣지로 다 사실은 코딩을 해놨는데 그런데 메모리만큼은 네거티브로 좀 썼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펑션 시뮬레이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펑션 시뮬레이션 상황입니다. 셋업 홀드에 대한 에러가 나와서는 안 되는, 나올 수가 없죠 사실은. 나올 수가 없는 아주 아이디어한 펑션 시뮬레이션 상에서 셋업 홀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제가 캡처한 거예요. 홀드. 이 펑션 심에서 이 홀드가 웬 말입니까? 펑션 심에서 셋업 홀드가 나올 수가 없는데 사실은. 그죠? 이게 왜 그랬어요? 코드 이렇게 짜는 거예요. always 뭐 이렇게 해놓고 A에다가 파지티브 엣지일 때 클락이 그죠? 파지티브 엣지일 때 0, 1 값을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근데 디자인상 그림을 보니까 뭔가 이 로직 이 안에서 이 플립플롭이 뭔가 있는데 값이 나갈 거 아니에요. 메모리 A 쪽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0, 1이라는 게 메모리에 나갈 거예요. 근데 이 클락을 보세요. 얘가 클락을 받는 거랑 이쪽 받는 거랑 똑같은 클락이라서 동시에 클락이 가고 있는데 동시에 말 그대로 동시에 가는데 사실은 동시에 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실제 클락이 완전히 뜰 때 동시에 A가 나가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클락보다 약간 좀 뒤에 타이밍에 A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면 어때요? 완벽하게 동시에 A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메모리 입장에서는. 그래야 바이올레이션이 안 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에러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당연히 메모리 쪽은 클락을 뒤집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 반주기를 이렇게 뒤집어 주면 그쵸. 어쨌든 이 메모리가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로직적으로. 뭐 Q 값을 보내든지 응답을 하겠죠. 데이터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값이 들어가거나 할 텐데 클락이 여기의 입장으로서 이 로직 쪽 클락 이 로직의 입장에서 클락이 라이징 되고 그 다음 라이징 될 때 그 사이에 메모리가 데이터를 줘요. 그래도 데이터를 준다고요. 메모리가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좀 느리긴 하지만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라이징이 되고 그 다음 라이징이 될 때 그때 동안에는 메모리가 응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뒤집어도 되는 거예요. 뒤집어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라이징하고 두 번째 라이징 사이에 요 지점에, 중간 지점에 메모리가 그때부터 동작을 할 거 아니에요? 클락이 뒤집어졌으니까. 그러면 반주기 이 동안에 메모리가 동작을 해요. 당연히 해요. 그쵸? 만약에 동작을 안 한다고 하면 클락을 좀 조절을 하든지, 너무 느린 메모리는 다른 걸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바꾸셔서 좀 하십시오. 제가 몇 년째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너무 안 되겠어서 이제는 아예 그냥 슬라이드에 올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메모리를 쓸 때는 뒤집어서 하세요. 펑션에 문제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네, 디자인 이슈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IO셀을 이제 추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FPGA에서 소스를 검증을 했으면 주로 IO셀에 대한 고려는 보통 하지 않죠. FPGA 했던 소스가 요만큼이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그래서
우리 그 MPW를 하니까 입력 전용 셀들과 출력 전용 셀들이 있으니까요. 걔네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탑을 보통 만들죠. 그죠? FPGA까지만 하신 분들은 저 U탑이라는 것까지만 하셨을 텐데,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IO 셀들을 더 붙여야 되는 거다. MPW를 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입력하고 출력이죠. 그래서 클락하고 리셋, 그 다음에 체크 리절트라는 게 하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UART 이렇게 하나 있었고, 클락을 그대로 바깥으로 뽑는, 그렇게 아주 단촐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단가요? 우리 이제 칩을 만들 때는 MPW IDEC에서 하시면 208핀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매그나 같은 경우는 18 같은 경우는 176개 핀일 거예요. 176개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세요. 예를 들어 1번은 그라운드로 해도 되고 VDD로 해도 되고 시그널로 써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만 하면 칩이 알아서 동작을 할까요?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워를 생각했을 때 이 로직 쪽에 있는 스탠다드 셀 있죠? 이 안에 있는 스탠다드 셀들도 셀이지만 IO 셀들도 사실은 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IO 셀들에 대한 파워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워 쪽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펑션만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IO 셀들도 셀이니까 거기에 대한 VDD, VSS를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게 여기 이제 나와 있네요. 이제 원래 있는 그 펑션이 검증된 로직에다가 IO 셀들을 추가로 넣자라는 측면이었는데,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 입력 전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패드 탑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탑 위에 탑을 하나 또 만드는 거죠. IO 셀을 포함한 탑을 하나 또 만드는 건데, 여기까지가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원래 소스였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여기 패드 14번을 활용했네요. PHTIC라고 하는 셀을 쓰면 입력으로 뭔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패드라는 단자가 칩 외부의 그쵸 핀인 것 같아요. 칩 외부의 핀인 것 같은데,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면 실제 Y 단자를 통해서 이 내부랑 연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쓰면 그쵸? 그래서 요게 이렇게 칩의 바운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칩 바운더리 입장에서 여기 클락이 들어오면 PHTIC를 하나 거치고, 거친 녀석이 실제 탑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모듈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와이어 연결이 필요해서 우리 이제 베릴로그 코딩 하시니까 다들 점 붙여서 패드 Y 해놓고요. 거기에 클락, 그리고 여기에 네트, 새로운 네트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 시그널 하나 선언해서 여기 와이어 선언했죠? 여기 와이어 입력으로 들어가는 핀 쪽에 클락이다 라는 뜻의 저 와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네, 개념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거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는 애초에 입력 자체를 와이어로 선언하면 알아서 와이어가 되니까 냅두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작업을 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각주 처리가 되어 있지만 파워 쪽 IO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이 다 되고 ICC를 시작하기 전에 그때 얘네들을 긁어서 직접 손으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 있느냐? 자, 요것만 설명하고 쉬겠습니다. 자, 요것만 설명하고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었느냐? 이런 거죠. 매그나 공정을 사용하실 때는 이쪽 그 다큐멘트 6페이지를 가시면 이런 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그나 18 공정을 쓸 건데 우리가 3.3V를 쓰는 녀석들이 있고요. 1.8V를 쓰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3을 쓰는 거는 IO 셀들이 3.3을 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을 쓰는 것은 내부의 스탠다드 셀들이 1.8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드라이버, 프리 드라이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레벨 시프터 같은 것들을 쓸 때 외부에서 들어와서 중간을 거치고 다시 이 레벨이 조정된 녀석으로 변환된 것이 코어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IO 셀들이 보통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프리 드라이버라는 것들은 중간에 있는 로직들을 뜻하는 겁니다. IO 셀 내부에도 로직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해주는.
네, 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시죠. 앞에. 자, 요게 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입력하고 출력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얘가 입력이고 출력이니까 입력 전용 셀, 그 다음에 출력 전용 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얘네도 사실은 셀이다 보니까 파워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PVDD OPH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여기 위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3.3V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VDD가 들어갔으니까 VSS가 같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페어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PVSS OPH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개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PVSS OPH는 IO 셀들이나 일반 스탠더드 셀들이나 다 한꺼번에 VSS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요. PVSS는 이렇게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녀석은 이제 코어라서, 그쵸? PVDD PIL이라고 하는 요거 위 상단에 있는 1.8V가 들어가는 거고요. VDD가 들어갔으니까 VSS가 같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PVSS OPI라고 하는 게 같이 들어가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176핀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MPW 하시는 거죠. 아이덱에 있는 걸.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였는데요. 이건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하이퍼 터미널 모델도 같이 필요하다. 시뮬레이션 한꺼번에 하려면 뭐 그런 얘기인데 TTY라는 걸로 모델링을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스가 있으니까 같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우리 그 테스트 벤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게 하나의 파일을 그대로 흐름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 상단이에요. 타임 스케일을 주고요. 그 다음에 모듈 이렇게 테스트 벤치 탑이다 라고 주고요. 이니셜 비긴 엔드를 통해서 ifdef로 이게 어떤 SDF를 끌고 들어갈 것이냐 라는 거를 적어주는 게 상단에 있습니다. 이거는 펑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게이트 레벨 시뮬레이션이죠. 그러니까 프리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이나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할 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거는 코딩 하셔야 되겠죠. 랩실에서도. 그래서 맨 처음에 이니셜 비긴하고 엔드 해 두시고요. 어떤 상황일 때는 이거를 쓰고 어떤 상황일 때는 이거를 쓰고 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합성하고 나서 게이트 레벨 시뮬레이션 하시는 것은 이렇게 SDF 게이트라고 하는 그 커맨드를 이제 그 VCS 할 때 주시면, 옵션을 주시면 이렇게 요 SDF 파일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딜레이가 먹혀서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할 때도 요거를 갖고 할 수도 있고요. 요걸 갖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합성이 될 녀석들 RTL 소스가 여기 있고요. 인스턴스 해놨고요. 거기에 칩 바깥에 있는 TTY 모듈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클락은 아까 그 50메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나노세크마다 계속 트리거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그 값은 클락하고 리셋에 대한 값하고 뭐 이런 입력 다 주고요. 리셋을 주고 난 다음에 알아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알아서 동작을 해서 한참 있다가 유저가 요 시그널을 이렇게 딱 주면 죽어있던 클락 게이팅 됐던 게 다시 살아서 다시 동작을 한다. 그래서 거의 그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달러 스탑을 주게 되면요, 시뮬레이션이 그대로 정지가 되고 보여주겠죠. 이거를 이제 달러 스탑이 아니라 달러 피니시를 쓰시면 아예 툴이 종료가 됩니다. 아예 툴이 아예 종료가 되죠. 그래서 이제 스탑을 쓰느냐 피니시를 쓰느냐 이거가 좀 약간 다른데, 실제적으로 필드에서는 이제 필드에서 하실 때는 라이센스가 부족하잖아요. 시뮬레이터에 대한 라이센스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끝났으면 바로바로 툴을 꺼줘야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있으니까 피니시를 쓰는 게 맞겠죠. 대신 이제 파형 정보 있죠. 시뮬레이션 됐던 파형 정보를 덤프 받을 수 있게 테스트 벤치에 작성을 하시고 나서 이제 피니시를 쓰시면, 내가 걸어놓고 퇴근하고요. 근데 아침에 출근해서 파형을 띄워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뮬레이션 하시고 피니시 하시고요. 스탑은 이제 그게 아니라 나 혼자 쓰는 상황이고, 그죠? 그냥 파형 정보 그대로 띄워놓고 그냥 그대로 대기시켜 놓으려고 할 때 스탑을 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단 스탑을 쓰게 이렇게 해놨고요. 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바로 보려고 스탑을 쓰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구역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자,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 쉴게요. 자, 시뮬레이션 보겠습니다. 요거 너무 중요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 클락 게이팅 그 로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저가 바깥에서 체크 리절트 스위치를 1로 올리면 그 0으로 해놓으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클락이 게이팅이 되고 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고 P4 로직에서도 동작을 한번 하면 클락을 자연적으로 죽일 수 있는 신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받아서 이네이블 신호를 만들고요. 요게 외부에서 오는 클락하고 혹시나 동기가 맞지 않을 수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로직을 두 개를 써서 그쵸? 글리치 회로를 방지하는 뭐 목적으로 해서요. 아주 안정적인 클락하고 동기화가 되어 있는 클락 이네이블 신호를 만듭니다. 요거를 게이팅 쪽에 이네이블로 넣어주게 되고요. 클락을 반으로 줄인 하프 클락을 같이 입력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 그대로 클락 게이티드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UART P4 램에다가 그대로 임가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메모리 쪽의 클락은 뒤집어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락 도메인이 되어 있고요. 시뮬레이션을 보실 때 그래서 이게 클락 게이티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좀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클락 게이티드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이해하신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실 때 이따가 한번 쭉 클락 게이티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구경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좀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0피코세크 있죠. 시뮬레이션 시작하는 시점, 그 시점에 클락 게이티드가 쭉 뜨면서 칩이 동작을 하는데요. 중간에 죽어요. 언제 죽어요? 좀 잘 안 보이는데, 그 바가 있죠. 가로바가 있잖아요. 가로바가 있는데, 이게 최초 시점이고요. 중간으로 좀 갔죠. 여기 보시면. 중간으로 좀 이동했어요. 타이밍이. 한참 가다가 얘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40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죽어요. 클락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클락 게이티드가 갑자기 팍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이게 파란색으로 클락 언더바 이네이블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클락 언더바 이네이블은 어디서 왔냐면 P4에서 왔어요. 어느 정도 동작을 했으면 P4가 자연적으로 클락 이네이블 신호를 0으로 내립니다. 자연적으로 클락을 다 죽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타이밍이 이동을 한 지점을 가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체크 리절트가 1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저가 바깥에서 스위치를 1로 올렸다는 걸 가정한 거라서 그렇게 되면 다시 클락 게이티드가 살아요. 죽어있던 클락 게이티드 신호가 살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동작을 마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풀샷을 봤을 때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딴 건 뭐 제가 설명드려봐야 좀 잘 모르실 거니까 클락 언더바 게이티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요. 그것만 좀 보십시오. 네, 체크 리절트가 1로 되는 시점에 클락 게이티드가 사니까 그렇게 그리고 동작이 다 마치게 되면 VCS 메시지 창 있죠. 하단에 보시면 헬로 메시지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면 시뮬레이션이 잘 됐구나. 이 칩이 잘 동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결과는 펑션 심에서도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죠? 프리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에서도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에서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칩 테스트를 할 때도 터미널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당연하겠죠?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납시스 커리큘럼 플로우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시납시스의 커리큘럼 플로우예요. 이거는 오래되긴 했지만 요즘 이거보다 더 많아지고 더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메꿔졌는데 그렇다고 이 흐름이 바뀐 건 아니에요. 우리가 디자인 컴파일러 쪽에 갔는데요. 여기 세 번째 보면 DFT 컴파일러가 있죠. DFT 컴파일러하고 테트라맥스를 하고 이런 플로우가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 3일 동안 요거를 구경하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아이덱 플로우예요. 아이덱에서 MBW를 하실 때는 이렇게 툴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흐름입니다. 이대로 여러분들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대로 우리도 갈 거예요. 백엔드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대로 가게 될 거다. 자, 실습 디렉토리 구조인데요. 화이트보드에 카피를 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압축을 풀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PDK, 레퍼런스, RTL 폴더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는 PDK는 매그나 공정 PDK고요. 레퍼런스는 메모리, 롬하고 램하고 준비가 되어 있고요. RTL 소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실제 우리가 실습을 할 곳이에요.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합성하고요. 그 다음에 포멀리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 타임도 돌릴 거예요. 스태틱 타이밍 어널리시스 해서 돌릴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데 우리 교육은 거기에 더해서 맨 오른쪽에 회색으로 좀 되어 있는 것처럼 DFT 쪽 관련된 그러니까 RTL도 수정을 좀 한 녀석들이 준비가 돼야 되고요. 합성도 좀 더 하고 DFT 컴파일러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전용 폴더를 하나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테트라맥스 오토 테스트 패턴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테트라맥스를 돌릴 수 있는 폴더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을 보면 프리, 포스트 폴더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는 당연히 레이아웃 이후의 상황이고 프리는 이 프론트엔드 쪽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렇죠? 프리 레이아웃 단계니까요. 우리는 주로 프리 폴더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그 화이트보드에 있는 거를 카피를 해서 여러분들 홈 디렉토리에 갖다 놓으시고 압축도 좀 푸시고요. 그 다음에 VCS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실습 교재에 펑션 심까지 진행을 좀 해보세요. 네, 그 폴더에 가셔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요걸 보셔야 되겠죠? 이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헬로 메시지를 보시는 것까지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디자인 컴파일, 그러니까 신세시스 내용이 3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거를 하고 차라리 이론에 다루고요. 실습을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아예. 그리고 점심 먹고 아예 그냥 오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예 오후에 뵙는 걸로 할게요. 자, 신세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합성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아는 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신세시스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처음에 우리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를 펑셔널하게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RTL 코드를 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에 맞춰서 짠 녀석이 실제 RTL 코드인데 이거를 합성을 하면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피지컬리 실리콘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이 신세시스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여기에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인데요. 신세시스는 처음에 그 디자인도 읽어드리고요. 그러니까 RTL 소스겠죠. RTL 소스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공정 라이브러리 PDK를 읽어드리는 게 가장 먼저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스타트업 파일이라고 하는 .synapsys dc 셋업이라고 하는 파일에 이게 소스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PDK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술을 해서 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툴이 실행이 됨과 동시에 디자인도 읽어올 수가 있고 그 라이브러리도 읽어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스펙을 우리가 뭐 동작 주파수 얼마, 그 다음에 뭐 내가 이 칩은 사막에서 동작시키는 건지 아니면 뭐 남극인지 북극인지 뭐 이런 환경 같은 것들을 스펙으로 저장해 놨을 텐데요. 그거를 우리가 constraint라고 불러요. 파일로 모델링을 해 놓은 거죠.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그래서 그런 constraint 파일들을 적용을 해서 합성을 돌리면 그거에 맞춰서 칩이 만들어진다. 합성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이.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RTL 신세시스라는 것은 요 3단계라고 해요. 3단계. 처음에 이제 소스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툴 입장에서 리드를 하면 그냥 불림 펑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림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그림 상태로 바뀌어요. 그럼 그림 상태로 바뀌었는데 이거를 그 공정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공정 라이브러리.
그거를 매핑을 시켜서 옵티마이즈를 한번 더 하면 이 그림이 좀 더 개선된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합성이에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근데 저걸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있던 소스를 원래 있던 소스에다가 내가 지금 부여하고 싶은 스펙이 있을 거예요. 그죠? 동작 주파수 얼마에 내가 뭐 사막인지 뭐 알래스카인지 남극인지 그거를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커맨드들을 여기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고 합성을 하면 저런 모양으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그림은 공정 라이브러리에 매핑이 돼서 옵티마이즈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죠? 2번까지의 단계는 매핑이 되거나 뭐 최적화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어드려서 변환만 된 거지.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맵드 디자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맵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간에 2번 단계에서는 아직 맵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언맵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이유는 제가 설명 안 드리면 모르니까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초급 강습 때 쓰는 건데 또 해봐야겠습니다. 이거 입으로 따라 해야 돼요. 입으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 2번의 디자인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 해볼게요. 언맵드 DDC. 네, 따라 해보십시오. 언맵드 DDC. 되게 유치한데 이거 효과가 있어요. 자, 언맵드 DDC. 오른쪽은 따라 해볼게요. 맵드 DDC. 네, 맵드 DD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건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GTEC. 네, 따라 해보십시다. GTEC. 네, 이거 정말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갔는데 GTEC이라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GTEC이에요. 그리고 요건 언맵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읽어드리기만 한 거. 그리고 맵드는 완벽하게 매핑하고 옵티마이즈 한 거. 그거를 뜻합니다. DDC라고 하는 포맷이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 툴이 사실은 시납시스가 이 결과물들을, 이 파일 데이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게 독자적으로 만든 포맷이에요. DDC라고 하는 포맷인데요. 이 DDC 포맷은 DC에서도 쓸 수가 있고, ICC에서 쓸 수 있고, PT에서 쓸 수 있고, 포멀리티에서 쓸 수 있고, 전체 시납시스 툴들에서 다 공용적으로 DDC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DDC는 특히 맵드 DDC는 내가 부여했던 콘스트레인트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서 얘만 던져주면 그 다음 단계 툴이 알아서 걔만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작업을 다. 그래서 뭐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런 거 다 안 해도 돼요. DDC만 있으면 어쨌든 빠르게 파일을 로딩할 수도 있고 그 안에 모든 속성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툴링을 할 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onMapped DDC는 그러면 이걸 왜 만들죠? 이걸 왜 만들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onMapped DDC를 왜 만들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좋다는 거는 mapped DDC만 얘기했잖아요. onMapped는 그럼 왜 만들까요? onMapped는 왜 만드냐면 파일을 불러오면 onMapped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파일이 몇 개일 것 같아요? 필드에서. 닷부위가 몇 개일 것 같으세요? 1000개 이상 넘어가면 로딩 하는데도 시간이 몇십 분 걸립니다. 1000개 이상 넘어가면.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DDC는 빠르다고. 그죠? 그러면 1000개를 닷부위들을 읽어드려서 이 툴 앞에 딱 띄우는 것까지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DDC, 언맵드 DDC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걔 딱 읽어드리면 바로 열려요. 바로.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언맵드는 그래서 만드셔야 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RTL 소스가 프리즈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완벽하다라고 된 경우에 언맵드 DDC를 쓰시는 겁니다. 소스가 완벽하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언맵드를 만들어봐야 소용없잖아요. 소스가 완벽해진 상태에서 쓰시는 거지 사실은. 수정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수정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된 상태에서는 언맵드 DDC를 쓰시는 게 좋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냥 우리 이따가 네, 이거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1시에 뵐까요? 1시 반에 뵐까요? 답이 정해져 있죠? 네, 1시 반에 뵙겠습니다. 시간 많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스도 구경하시고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해보십시오. PDK 풀어서.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